지금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며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 한 여성이 어쩌면 이런 잦은 지진과 태풍이 우리의 죄를 일깨우려는 하늘의 경고는 아닌지, 일본인들이 사죄하고 반성하기를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일본에서 보내온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본의 재난관리청에서 일하고 있고 이름은 미우라고 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일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요.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조직하고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맡고 있죠. 제 일상은 그야말로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렇지만 그만큼 보람도 커요. 자랑은 아니지만 중학교 때부터 줄곧 반장으로 지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학급 안팎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조율하며 원활한 학교 생활에 일조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제 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능력들이 현재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에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딱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즈음이었어요. 일시적이긴 했지만 전기가 끊어지고 교통과 통신이 마비되는 등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갑자기 전화기도 쓸 수 없고 평소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문명의 이기들로부터 강제로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니 무신경하고 일상적으로 임하던 훈련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었던 공포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나마 도쿄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시민들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요. 낯선 사람과 눈만 마주쳐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이후 비교적 빠르게 일상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후쿠시마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후쿠시마의 피해는 정말 심각했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며칠 몇 주가 아니고 여러 달이 지나도록 미흡한 처리 과정과 지지부진한 복구 상황이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로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선생님과 어른들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비춰지는 이재민들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히는 듯하고 오랜 시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 미안한 감정과 혹시나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불안이 쌓여서인지 진학 당시 재난관리 관련 학과를 발견했을 때 마치 제 소명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 길이 제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재난관리청에 입사한 저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스스로도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제가 정책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정말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꼈죠. 이 일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바쁜 일상이었지만 그런 바쁨이 오히려 저를 더 열정적으로 만들어줬죠. 그런데 불과 보름 전만 해도 그토록 평온했던 일상이 이제는 상상조차 못했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지금 제 일상은 그야말로 난장판 그 자체예요. 집에 돌아와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출근해서도 모든 이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불안감이 느껴져요. 거리에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 다들 지진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게 느껴져요. 이건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에요. 마치 모든 사람이 하나의 거대한 불안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매일같이 지진과 관련된 브리핑이 열리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국가 전체가 마치 거대한 시험대에 오른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실패하면 우리 모두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이 불안감은 단순히 직장이나 거리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을 켜면 지진 관련 정보와 시뮬레이션이 도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매일같이 검색하고 있죠. 지진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에 대한 수많은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아요. 그 잘못된 정보들이 빠르게 퍼지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결국에는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더 심각해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때로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 루머들이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는 혼란만 더 키우고 있어요. 저는 재난관리청에 근무하면서도 그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업데이트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무엇이 진짜인지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 와중에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그 불안감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남해에서 진도 7.1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은 정말 컸어요. 그동안 몇 번의 지진을 경험해왔지만 이번 지진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공포를 안겨줬어요. 그날 이후에도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이상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전혀 평소와 다르게 예민해지고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긴장하는 게 느껴져요. 이런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는 채로 계속되는 게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례적인 강진과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사태에 돌입해 있고 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혹시나 모를 재난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각지의 연계 시스템에 이상이 없는지 현황을 파악하며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필요한 대응 전략을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등 모두가 예민해져 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진들의 패턴과 원인을 분석하고 있어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진의 발생 가능성과 그 영향을 예측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시다 총리 또한 모든 순방을 취소하고 직접 방송에 출연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취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낮은 지지율과 더불어 국민들의 불안 정서가 깊게 자리하고 있는데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태도 역시 미덥지 못하다며 불만을 키우고 있네요. 일부 국민들은 경고의 전달 방식과 정부의 준비 상태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데다 기시다 총리의 전반적인 정책 수행과 관련해 낮은 지지율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아도 다들 정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상태거든요. 잦은 지진과 태풍 자연재해로 인해 일본의 재난 대응과 매뉴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일컬어지던 때가 있었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이전 총리였던 아베의 재임 기간 동안 재난관리 예산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크게 축소되었고 노후화된 인프라 유지, 보수에 대한 관리는 고사하고 예방적인 조치보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해온 것이 지금 정부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덕택의 공무원들도 많은 물갈이가 있었고 전문가들의 공백도 커져서 현재 일본은 과거에 비해 그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문득 동일본 대지진, 당시 상황이 머리를 스쳤는데요. 13년 전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이례적인 지진으로 막대한 손실과 인명피해를 겪어야 했던 일과 저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만든 일이니까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 등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가 마을을 덮치고 집과 차량이 물에 떠내려가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마저 파손되어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로 이어져 많은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는가 하면 살아남은 주민들 또한 오랜 기간 고향을 떠나 있어야 했더랬죠. 돌이켜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정부의 대처도 미흡해서 복구에도 상당 부분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심지어 당시 총리였던 아베와 많은 정치인들이 먹어서 도와주자며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며 수산물을 홍보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정작 본인들도 꺼림칙했는지
카메라 앞에서만 억지로 홍보하는 척하는 모습이 들통나면서 여론의 반응도 싸늘하기만 했고 막상 저 같아도 방사능으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쉽게 손이 가질 않더라고요. 충격적인 건 후쿠시마 홍보대사로 열심이던 연예인이 큰 병에 걸렸다는 뉴스는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결국 아무도 찾지 않게 돼버렸어요. 새롭게 자문위원으로 발족된 타케다 교수님이 합류하시면서 우리의 위기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말았습니다. 교수님은 일본에서 저명한 지진학자로 난카이 트로프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 오신 분이어서 현대의 기술력과 계측 정보를 토대로 과거의 문헌들을 끄집어내 그 기록들을 종합해본 결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707년 호에이 지진이나 1854년 안세이남의 지진 같은 대규모 지진들의 기록이 남아있고 당시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고 하지만 현재 남해 해공난카이트로프에 쌓이고 있는 에너지는 이전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짧게는 120년에서 200년의 간격으로 축적된 에너지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동일본 대지진을 웃도는 대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지진 이외에도 남해해곡으로 인해 해상에서 발생된 쓰나미 해일 피해가 40m 높이에서 덮쳐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10층짜리 아파트가 물에 잠기는 모습이라니 쉽게 상상이 가시나요? 게다가 이런 자연재해 지진과 관련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그저 모든 일을 하늘에 맡긴 채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암담할 뿐이었습니다. 또다시 큰 재앙이 닥쳐올 전조가 보인다고 하니 착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태평양 연안에서 대왕오징어떼가 출현했다는 뉴스가 퍼지자 평소 같았으면 흥미로운 소식 정도로 치부했을 일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지 동료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는데요. 단순히 우연일 리 없다는 이야기로 대세가 기울어지고 있더라고요. 심해에서 지각 활동의 변화로 생태계의 이상을 감지한 동물들이 이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과 함께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례적인 현상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모두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의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편한 마음이 더해지는 듯했어요. 그리고 타케다 교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교수님께서는 일찍이 한국의 유명한 예언가가 일본인들이 쌓은 업보로 인해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길 것이라고 한 예언이 있다고 하시는데 소름이 돋는가 하면 순간 너무 화도 나고 황당할 따름이었는데요. 도대체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일본을 미워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물며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이 일본인들이 저지른 업보와 관련이 있다니 일본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데 무슨 업보가 있다는 건지 말이에요. 교수님은 담담한 표정으로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셨고 이후 전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 판이하게 다른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서 도무지 교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고통받았던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주장이었거든요. 자원을 수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생존의 위협뿐 아니라 한국의 국권을 빼앗았고 창씨 개명을 강요하며 한국인들의 이름마저 바꾸게 한 데다 인권 유린과 그 잔혹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했다고 하는 거였어요. 조선인 강제동원으로 70여만 명의 한국인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되었고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은 성노예로 끌려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하고 강제의용군 지원으로 한국 청년들이 전쟁터로 내몰리며 한국인, 중국인 포로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생체 실험까지 자행했다고 하는데 일본인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다니 어떻게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그저 말도 안 되는 소설일 거라고 애써 부정하며 화제를 돌렸지만 내심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을 만큼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성노예로 고통받은 여성들, 비인도적인 생체 실험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정말 사실일까? 노트북을 켜고 떨리는 손으로 일제강점기 한국을 검색해보니 위키 백과에서는 1929년 카네기 재단에서 한반도에 파견된 미국인 기자들은 일본은 병합 이후 19년 만에 수백 년 동안 혼돈 상태에 있던 조선과 근대 문명국 사이에 다리를 이었으며 조선인들에게 고통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분명하다. 이씨 조선시대보다 일본 통치에 의해 조선 인민은 구원받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는 것과 식민 지배 시절 철도, 댐, 발전소 등 구미 국가들의 수탈적 식민지 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교수님이 말씀하신 창씨개명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듯 하더라고요. 물론 창씨개명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가족 단위의 관리 시스템으로 제도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하는데 어디에서도 교수님이 말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많은 학자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수많은 저서들이 발간되어 있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그녀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지원했다는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 일본이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을 리 없어라고 안도하는 한편 어딘지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변론들만 모여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시지가 않았는데요. 그대로라면 한국인들이 일본을 원망하는 마음이 설명이 되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교수님에게 다시 이런 의문점들을 제기했더니 교수님은 크게 꾸짖으시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불편한 과거를 지우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역사를 곡해하려는 역사 수정주의라며 매우 못마땅해 하시면서 여러 자료들과 사진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일본어가 아닌 일본 외에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검색된 여러 자료들에서 일본의 모습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혹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지 의심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중일 전쟁에서 수도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들이 6주간에 걸쳐 2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소녀와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 강간을 벌였다고 하는 난징대 학살도 충격적이었지만 관동대 지진 당시 자국 내에서도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경과 자경단을 동원해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6천 명에서 많게는 1만 명에 이르는 조선인들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 노동자, 유학생 등을 상대로 일본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조선인 학살을 부추기고 묵인했다는 의혹과 학살을 주도한 자경단 대장 등은 훗날 무죄 방면되기도 했는데 이들의 변호사비를 일본 정부가 대납한 영수증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을 차별하는 문화가 지금도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참극을 벌이고 그 증거가 남아있는데도 책임지느니 하나 없이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울 따름이었는데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아직도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거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들로 피해 당사국들의 상처를 헤집고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과 독일이 나치 시대의 만행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화해를 위해 노력해온 것처럼 부끄러운 과거를 마주하는 일이 힘들겠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사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성숙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으며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고쳐나가야 할 병폐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릇된 믿음으로 마음 한편에서는 진실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러운 마음과 더불어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예언가 타너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에 참여하다 투옥되기도 했지만 한평생 선수행과 연구에 매진하신 분으로 한국 불교계와 후학 양성에 힘쓰셨고 재해로 일본이 침몰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도 했지만 그 밖에도 한국전쟁과 여러 가지 예지를 전하신 것으로 특별히 일본의 악의를 가지고 저주를 퍼부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을지 어쩌면 저처럼 몽매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일본인들에게 하늘이 벌을 주시려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태풍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더더욱 긴장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이런 잦은 지진과 태풍이 우리의 죄를 일깨우려는 하늘의 경고는 아닌지 일본인들이 사죄하고 반성하기를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도 불안한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일하면서도 집에 있을 때도 항상 머릿속 한 구석에 혹시 또 지진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올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요. 이 불안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아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혹시라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해보지만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동안 제가 재난관리청에서 일하면서도 지진이 이렇게까지 큰 공포로 다가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재난에 대해 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을 하면서도 막상 그 재난이 눈앞에 닥치니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마음의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자신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재난관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든 이겨내고 더 나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이 훗날 단순한 해프닝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아요. 일본 재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쿠라의 이야기,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진짜 이러다가 가라앉는 거 아닌지 싶을 정도로 현재 일본 상황이 심각한데요. 또 이렇게 재난을 위해 힘쓰는 분들이 있어서 사회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